누구나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지만 예술가 변기종은 50년 일찍 늙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이 잘생긴 청년은 17세 때부터 자발적으로 허리를 굽히고 이를 갈고 얼굴에 숯을 바르며 80세 노인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는 찬란한 청춘을 60년 동안 고통받는 늙은 아버지 역할을 하며 나라가 망하는 시기에 온 국민의 아픔을 애통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구한말에 혼란스러웠던 한양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변기종 선생은 1895년 7월 29일 지금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 근처에서 태어났습니다. 1895년, 이 해가 어떤 해입니까? 우리 민족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피멍이 든 해, 바로 을미사변이 일어난 해입니다. 일본 낭인들이 궁궐 깊숙한 곳까지 쳐들어와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시신마저 불태웠던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스럽고 끔찍했던 바로 그 해입니다. 나라의 국모가 적의 칼에 쓰러지던 그 해에 태어났다는 것, 어쩌면 변기종 선생의 비극적인 운명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세상의 첫울음을 터뜨렸을 때 한양의 공기는 비릿한 피냄새와 매캐한 연기 냄새로 뒤덮여 있었고 사람들의 한숨소리는 도성 안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멸망해가는 왕조의 마지막 숨을 마시며 자라난 비운의 세대였습니다. 그의 집안은 원래 꽤 뼈대 있는 양반 가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본명은 변창규였습니다. 창규, 참으로 반듯하고 맑은 이름 아닙니까? 장차 커서 나라의 동량이 되라는 뜻으로 지어주신 이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철들 무렵 가세는 이미 기울 대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구한말에 몰락한 양반들이 의뢰 그랬듯 벼슬길은 막혔고 물려받은 재산은 야금야금 사라져갔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상투를 자르라 하고 서양 오랑캐의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콧대 높은 양반들도 쌀독이 비어가는데 체면만 차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버지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어린 변창규는 홀어머니 슬에서 자라야 했습니다. 과부의 아들, 게다가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아들이 겪어야 했던 서름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만큼 가난했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야반의 채통을 잃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굶더라도 무릎 꿇지 않는 법을 가르치려 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어린 창규를 서당에 보냈습니다. 거기서 그는 천자문을 떼고 명심보감을 읽으며 중과 효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해안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에서 한문만 파고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다는 것을 아셨던 거지요. 그래서 아들을 종현성당, 지금의 명동성당 부설학교에 보내 신식교육도 받게 했습니다. 어린 창규의 눈에 비친 세상은 그야말로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오전에는 서당 훈장님에게 공자왈 맹자왈하며 군신유의를 배웠는데 오후에 성당 학교에 가면 파란 눈의 신부님들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 거리로 나오면 일본 군인들이 칼을 차고 거들먹거리며 조선 사람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옛것은 무너져 내리고 새것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채 외세의 침략에 짓밟히던 시절, 소년 변창규는 너무나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또래 아이들처럼 팽기치기나 제기차기를 하며 마냥 뛰어놀 수 없었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텅 빈 쌀독을 보며 한숨 쉬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그 뒷모습이 소년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가난이라는 놈은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배고픔은 어린아이의 꿈을 갉아먹고 자존심마저 갉아먹었습니다. 소년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응어리가 쌓여갔습니다. 그 응어리는 슬픔이기도 했고
무력감이기도 했으며 훗날 그가 무대 위에서 토해낼 거대한 비극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종종 인사동 골목 어귀에 앉아 지나가는 노인들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갓은 다 망가져 비뚤어지고 도포차락은 흙투성이가 된 채 힘없이 걸어가는 노인들. 나라 잃은 노인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쩌면 소년 변창규는 그때부터 무의식적으로 그 표정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 텅 빈 눈동자에 담긴 슬픔은 무엇일까? 저 구분 등에는 얼마나 무거운 삶의 짐이 실려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1910년 그가 16살이 되던 해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술국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린 것입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은 지도에서 사라지고 일본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의 주권을 빼앗긴 조선의 청년들에게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 단어와 같았습니다. 꿈을 꿔야 할 나이에 나라를 잃었으니 그 상실감이 오죽했겠습니까? 이제 양반이니 상노민이 하는 신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일본의 지배를 받는 2등 국민, 아니 노예와 다름없는 비참한 삶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 변창규 역시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해봤자 취직할 곳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관공서나 회사는 일본인들이 다 차지했고 조선 사람에게는 기껏해야 말단 심부름꾼 자리나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무슨 일이든 해야 했습니다. 그는 체면을 버리고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약방에서 잔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공사판을 기웃거리기도 했습니다. 양반의 자제라는 자존심은 배고픔 앞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굴욕적인 순간도 많았을 겁니다. 일본인 주인에게 머리를 조아려야 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주먹을 꽉 쥐고 참아야 했을 겁니다. 속에서는 천불이 나는데 겉으로는 비굴하게 웃어야 하는 그 식민지 청년의 이중적인 삶. 그것은 그 자체로 거대한 연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서 버티던 어느 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우연히 보게 된 연극 무대였습니다. 당시 서울에는 협률산이, 원각산이 하는 극장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신파극이라는 낯선 구경거리가 펼쳐지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이끌려 들어간 그곳에서 변창규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캄캄한 객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별천지가 있었습니다. 현실은 시궁창 같아서 숨 쉴 구멍조차 없었는데 저 네모난 무대 위에서는 사람이 사람답게 감정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하면 소리 지르고 슬프면 목 놓아 우는 배우들의 모습이 꾹꾹 눌러 참기만 했던 그의 가슴에 불을 질렀습니다. 특히 그를 사로잡은 것은 배우들의 눈물이었습니다. 가짜 눈물인 줄 뻔히 아는데도 관객들은 그 눈물을 보며 함께 울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아저씨도 뒷자리에 앉은 아주머니도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변창규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저거다. 저기라면 내 속에 쌓인 이 울분을 다 쏟아낼 수 있을 것 같다. 저 무대 위에서라면 나도 소리칠 수 있고 울 수 있겠구나.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일종의 구원이었습니다. 꽉 막힌 가슴을 뚫어줄 유일한 탈출구를 발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배우, 즉 광대는 사회적으로 가장 천대받는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양반 가문의 자손이 얼굴에 분칠하고 남 앞에서 재롱을 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이요. 조상님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날 불효였습니다. 그러나 청년 변창규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무대라는 마약에 취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는 과감한 결단을 내립니다. 본명인 창규를 버리고 변기종이라는 예명을 지은 것입니다. 창규라는 이름이 주는 반듯하고 유약한 이미지를 버리고 기종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는 의지였습니다. 1912년 그의 나이 17살 때의 일입니다. 그는 극단 청년파일단을 조직해 연극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말이 좋아 극단이지 사실상 연극에 미친 가난한 청춘들이 모여 만든 동호회 수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은 돈이 없어 무대 의상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고 소품이곤 집에서 훔쳐온 밥그릇이나 빗자루가 전부였습니다. 지방 공연을 다니다가 여비가 떨어져 며칠을 굶기도 하고 잘 곳이 없어 여관방 하나에 10여 명이 칼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기종은 행복했습니다. 비로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배는 고파도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재정난으로 극단은 곧 해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변기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개성으로 올라가 유일단이라는 극단에 합류하며 본격적인 전업배우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으로 묘하고도 운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극단에 들어간 신입배우 변기종에게 선배들이 맡긴 역할은 그가 꿈꾸던 멋진 주인공이나 정의로운 청년 투사가 아니었습니다. 선배들은 변기종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훤칠한 키에 이목구비도 뚜렷한 미남형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10대 소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그늘이 서려 있었습니다. 우수에 젖은 눈, 어딘가 모르게 삶의 고단함이 배어나오는 목소리. 선배들은 직감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자네, 한번 늙으니 흉내를 내보게. 선배의 뜬금없는 주문에 변기종은 당황했습니다. 이제 갓 17, 솜털이 보송보송한 청년에게 노인 흉내라니요. 보통의 10대라면 자존심 상해하며 발끈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주인공 시켜주세요. 왜 제가 할아버지를 해요? 하고 대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변기종은 아무 말 없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숙였습니다. 그는 인사동 거리에서 보았던 그 힘없는 노인들을 떠올렸습니다. 나라 잃고 희망 잃은 그 공허한 눈빛들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몇 발자국 걸어보더니 목소리를 깔아 밭은 기침을 콜록콜록 내뱉으며 대사를 읊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언제나 편안해지려나. 내 팔자야. 그 순간 연습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흉내가 아니었습니다. 17 소년의 입에서 나온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독한 회한과 슬픔이 묻어나는 진짜 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껍데기는 청년인데 알맹이는 70 먹은 노인이 들어앉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배들은 무릎을 쳤습니다. 물건이 들어왔다. 조선 천지에 없는 비극 배우가 나타났다. 그렇게 변기종은 노역 전문 배우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축복이자 동시에 평생 그를 옥죄게 될 저주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변기종의 기이한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무대 밖에서는 혈기왕성한 10대 후반의 청년이었지만 극장 안 분장실에 들어서는 순간 그는 70대, 80대 노인으로 변신했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불쌍해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늙고 초라해 보일까? 당시에는 제대로 된 분장 도구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궁이에서 숯을 꺼내 으깨어 얼굴에 검은 주름을 그렸고 무명실을 풀어 하얗게 탈색한 뒤
수염을 만들어 풀로 붙였습니다. 남들은 펴지 못해 안달인 주름을 그는 정성스럽게 아주 깊게 그려 넣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연습했습니다. 멀쩡한 무릎을 굽히고 다니느라 관절이 시큰거릴 정도였고 손을 덜덜 떠는 수전증 연기를 하나 밥 먹을 때도 일부러 숟가락을 떨어뜨리곤 했습니다. 그의 연습은 지독했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폐지 줍는 노인을 보면 그 뒤를 졸졸 따라가며 걸음걸이를 흉내냈고 시장통에 노인들이 쓰는 사투리와 억양을 수첩에 적어가며 밤새워 따라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치아를 일부러 상하게 해서 발음이 새는 소리를 만들어내려고까지 했다는 믿기 힘든 일화가 전해질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연기가 아니라 일종의 자기 학대이자 예술을 위한 순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싱싱한 젊음을 재단에 바치고 그 대가로 노인이라는 가면을 얻어낸 것입니다. 왜 그는 그토록 노인 연기에 집착했을까요? 단순히 배역이 주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조선의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10년대 무단 통치 시절 일본 헌병들은 칼을 차고 다니며 조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젊고 힘있는 조선 청년이 무대 위에서 소리치고 저항하는 내용은 검열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늙고 병든 노인이 나와서 아이고 살기 힘들다며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은 그나마 허용됐습니다. 일본 검열관들이 보기에 노인의 푸념은 무해해 보였으니까요. 병기종은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노인의 입을 빌려 나라 일은 서름을 통곡하듯 쏟아내려 했던 것입니다. 내가 늙어서 서러운 것이 아니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라 서러운 것이다라는 속뜻을 관객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들었습니다. 1913년 그는 당대 최고의 연극인 이기세와 만나면서 본격적으로 신파극 무대를 휘어잡기 시작했습니다. 신파극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니 불효자는 웁니다니 하는 제목만 들어도 가슴이 미어지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신파극은 그 시절 조선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마약이자 종교였습니다. 극장에 들어와서 실컷 울고 나면 그 지옥 같은 식민지 현실을 또 하루 버틸 힘을 얻었으니까요. 병기종은 그 신파극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비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집 나간 딸을 찾아 헤매는 아버지, 빚 때문에 자식을 팔아넘기고 오열하는 아버지, 독립운동하러 떠난 아들을 기다리다 눈이 멀어버린 아버지. 병기종은 이 세상 모든 불행한 아버지들의 얼굴을 하고 무대에 섰습니다. 특히 1919년 3월 1 운동 직후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전 민족이 거리로 뛰쳐나와 대한독 만세를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총칼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감옥에 갔습니다.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분노와 허탈감이 뒤섞여 용암처럼 끓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기종이 속한 극단이 무대에 올린 연쇄극지기는 조선 팔도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24살이었던 병기종은 이 작품에서 여주인공 순이의 아버지 역을 맡았습니다. 극 중에서 그는 돈이 없어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그저 알아누운 딸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우는 무능한 아버지를 연기했습니다. 화려한 영웅도 아니고 적을 때려 부수는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난해서 자식을 죽여야만 하는 무기력한 식민지의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기력함이 관객들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극장 안은 순식간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이고 아이고 하는 통곡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 위의 병기종이 내 죄다. 못난 애비 만난 내 죄가 아니라 나라 없는 이 못난 애비 죄다. 하며 가슴을 칠 때
관객들도 함께 가슴을 쳤습니다. 그것은 연극이 아니라 집단적인 구판이었습니다. 억눌린 한을 풀어내는 해원의 구판이었습니다. 젊은 병기종은 자신의 몸을 빌려 조선 사람들이 맘껏 울 수 있는 멍석을 깔아주었던 것입니다. 병기종의 연기는 단순히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노인 연기에는 묘한 페이소스, 즉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민과 인간애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늙음을 추하거나 나약한 것으로 묘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굽은 등과 주름진 얼굴 속에 모진 세월을 견뎌낸 조선 민초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담아냈습니다. 비록 밥은 굶어도 자식만은 굶기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 일본 순사 앞에서는 비굴하게 웃지만 뒤돌아서서는 피눈물을 삼키는 식민지 가장의 이중적인 아픔. 변기종은 이 복잡 미묘한 감정들을 섬세한 표정 연기와 손짓 하나로 표현해냈습니다. 20대의 청년이 이런 깊이를 표현해낸다는 것은 천재성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이나 평가들은 그를 두고 육체는 청년이나 영혼은 이미 천년을 산 노인이다. 조선의 비극은 변기종의 주름살 속에 다 들어있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국민 노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기종 자신은 행복했을까요? 무대 위에서 쏟아지는 갈채와 찬사 뒤에 숨겨진 그의 진짜 얼굴은 과연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무대가 끝나고 막이 내리면 그는 다시 분장실로 돌아와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수염을 떼어내고 수치로 그린 주름살을 지웁니다. 그러면 거울 속에는 낯선 청년 하나가 서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수백 명의 관객을 울렸던 그 노인은 온데간데 없고 내일 당장 쌀독을 걱정해야 하는 가난한 청년 변창규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입니다. 무대 위의 영광과 현실의 비참함 사이에서 오는 괴리감. 그 간극이 너무나 커서 그는 종종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연기하는 노인은 관객들의 사랑을 받지만 현실의 청년 변창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빈털터리였으니까요. 그는 술로 그 공허함을 달랬습니다. 술에 취하면 그는 종종 동료들에게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형님, 나는 누구입니까? 변창규입니까? 변기종입니까? 아니면 내가 연기하는 저 불쌍한 늙은이입니까? 그는 청춘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연애할 시간도, 친구들과 어울려 놀 시간도 그에게는 사치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늙는 연습에만 몰두하며 20대를 보냈습니다. 남들은 젊음을 불태울 때 그는 젊음을 재로 만들어버리는 연습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형벌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선택한 배우의 길, 아니 식민지 예인의 숙명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우리의 가짜 노인 변기종은 1920년대를 넘어 1930년대로 향하는 길목에 들어섭니다. 바로 한국 연극의 황금기라 불리는 동양극장 시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1930년대 경성, 지금의 서울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남대문로는 전차가 땡땡 소리를 울리며 달리고 거리에는 중절모를 쓴 모던 보이와 양산을 쓴 모던 걸들이 활보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명동과 충무로 일대에는 다방들이 들어서고 추금기에서는 유행가 가락이 흘러나왔지요. 표면적으로는 근대화의 물결이 넘실 때고 꽤나 화려해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일제의 수탈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지고 있었습니다. 농촌은 피폐해져 많은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도시의 빈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단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마취제,
그것이 바로 연극이었습니다. 당시 서대문 쪽에 있었던 동양극장을 아십니까? 1935년에 문을 연 조선 최초의 연극 전용 극장이었던 이곳은 그야말로 장안의 명소이자 조선 민중들의 해방구였습니다. 동양극장이 문을 여는 날이면 극장 앞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표를 사려는 줄이 서대문 거리까지 이어졌고 안표상들이 기승을 부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동양극장의 간판 스타, 사람들이 쌀을 팔고 비녀를 팔아서라도 표를 사게 만들었던 주인공이 바로 청춘좌의 단장이자 주연 배우 변기종이었습니다. 이때 변기종의 나이는 30살을 넘어 4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우로서 기량이 가장 무르익을 나이였죠. 20대 때의 노인 연기가 천재적인 직관과 흉내였다면 30대 중반을 넘어선 그의 노인 연기는 이제 뼈와 살이 사가들어가는 듯한 진짜 백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억지로 목소리를 긁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지난 10수년간 무대 위에서 쏟아낸 통곡과 무대 밖에서 마신 독한 술들이 그의 성대를 적당히 탁하고 거칠게 만들어 왔으니까요. 눈가에 잡힌 주름도 이제는 수치로 그리지 않아도 될 만큼 세상 풍파가 그의 얼굴에 자연스러운 고랑을 파놓기 시작했습니다. 관객들은 변기종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변기종이라는 배우의 몸을 빌려 현신한 자신들의 아버지를 만나러 왔습니다. 동양극장의 무대 막이 오르고 허름한 촐로 차림의 변기종이 지팡이를 짚고 등장하면 객석에서는 벌써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아무 말 없이 무대 한가운데 앉아 곰방대를 무는 신용만 해도 관객들의 가슴에는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은 일제강점기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조선의 등뼈였고 그의 깊은 한숨은 억눌린 민중의 숨소리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설적인 연극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우리가 흔히 홍도야 우지 마라로 기억하는 그 작품에서 변기종의 존재감은 독보적이었습니다. 여배우 차옥녀가 기생 홍도 역을 맡아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관객을 울린다면 변기종은 홍도의 늙은 오빠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등장해 비극의 무게 중심을 잡았습니다. 홍도가 사랑에 배신당하고 살인을 저질러 순색에 끌려갈 때 변기종이 그 뒤를 따르며 홍도야, 이 못난 오라비가 죄인이다. 내 탓이다. 라고 절규하는 장면은 동양극장을 그야말로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를 보면 공연이 끝난 후 극장 바닥에 관객들이 흘린 눈물과 콧물을 닦은 휴지와 손수건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다고 할 정도니 그 열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변기종의 연기는 심파의 정점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심파라고 하면 억지 눈물을 짜낸다며 촌스럽게 여기기도 합니다만 그 시절의 심파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나라 잃은 백성들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변기종은 관객들이 어디서 울고 싶은지, 어디서 가슴을 치고 싶은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관객들의 감정을 쥐락펴락했습니다. 그가 울면 관객도 울고, 그가 웃으면 관객도 따라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조차도 슬픔을 머금은 씁쓸하고 애달픈 웃음이었지요. 사람들은 그를 비극의 왕이라 불렀지만 그는 무대 위에서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 가장 비천한 자가 되어 민중의 발바닥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다고 했습니다. 동양극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변기종은 만인의 존경을 받는 국민 노인이었지만 무대 밖 그의 삶은 여전히, 아니 더욱더 위태로운 살얼음판이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일제의 야욕은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 침략의 병참 기지로 만들려 했습니다. 내선일체, 즉 일본과 조선은 하나라는 허울 좋은 구호를 내세워
우리의 말과 글, 그리고 이름까지 빼앗으려 들었습니다. 창씨 계명을 강요하고 학교에서는 일본어만 쓰게 했습니다. 연극계에도 시베리아보다 더 차가운 칼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일본은 연극이 가진 선동의 힘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백, 수천 명의 관객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울고 웃게 만드는 배우들의 영향력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조선 연극을 탄압하는 것을 넘어 아예 자신들의 전쟁 선전 도구로 이용하려 했습니다. 조선연극문화협회라는 관변 단체를 만들고 모든 극단과 배우를 강제로 가입시켰습니다. 배우들에게 기예증이라는 자격증을 발급했는데 이 자격증이 없으면 무대에 설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즉, 일본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밥줄을 끊어버리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변기종 선생도 이 거대한 폭력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극단 청춘좌를 이끄는 단장이었습니다. 자신만 굶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믿고 따르는 수십 명의 단원과 그들의 가족, 딸린 식솔들의 생계가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무대를 떠나 굶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치욕을 견디고 무대에 남아 연명할 것인가. 예술가로서의 자존심은 전자를 택하라 했지만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은 후자를 택하라 했습니다. 결국 그는 무대에 남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지 못해 버티는 길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평생을 조선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변기종이 일본 군복을 입은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 역할을 맡아야 했을 때의 그 심정을 말입니다. 일본은 소위 국민연극이라는 이름으로 전쟁 동료극을 강요했습니다. 천황폐하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조선 청년의 영광이다라는 대사를 쳐야 했습니다. 대본을 받아든 변기종의 손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입으로는 덴노 헤이카 반자이를 외쳐야 했지만 속으로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일본어로 대사를 읊을 때 객석에는 싸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야유보다 더 아픈 배우와 관객 모두가 느끼는 참담함의 공명이었습니다. 관객들도 알았습니다. 저 무대 위에 변기종이 진심으로 일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가 일본어 대사를 할 때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 어딘가 모르게 공허한 눈빛에서 관객들은 그가 겪고 있을 내면의 지옥을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공연 도중 변기종이 대사를 잊어버린 척하고 한동안 멍하니 객석을 응시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순간 그는 관객들에게 마음으로 빌었을지도 모릅니다. 용서하시오. 못난 광대를 용서하시오. 내가 살기 위해, 내 새끼들 밥 먹이기 위해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술독에 빠져 살았습니다. 동양극장의 화려한 공연이 끝나고 통행금지 사이렌이 울리기 직전까지 그는 종로 뒷골목의 선술집에서 독한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취하지 않고서는 잠들 수 없었고 취하지 않고서는 맨정신으로 거울을 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배우가 됐나? 내가 이러려고 젊은 날부터 늙은이 흉내를 냈나? 자괴감이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곤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저기 변기종이 있다고 수군거려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무대 밖에서의 그 처절한 울음이야말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시절 그의 가정사 또한 평탄치 않았습니다. 가난은 끈질기게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타였지만 연극배우의 수입이라는 것은 불규칙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극단을 운영하느라 빚을 지기도 일쑤였고 어려운 동료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탓에 주머니는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새빵살이를 전전하며
아픈 아내의 약값을 걱정해야 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만인의 아버지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정에선 무능한 가장이었습니다. 그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더욱 짓눌렀고 그럴수록 그의 노인 영혼은 더욱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1940년대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일본은 조선의 모든 물자와 인력을 전쟁터로 끌고 갔습니다. 놋그릇, 숟가락까지 공출해갔고 젊은 청년들은 학도병으로, 처녀들은 정신대로 끌려갔습니다. 연극 무대도 완전히 군국주의의 선전장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심파극의 눈물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울지 마라, 강해져라, 싸워서 이겨라. 이런 구호만이 난무하는 무대에서 변기종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비극을 통해 카타르시스를 주던 그의 영예는 나약한 패배주의로 낙인 찍힐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동연극대라는 이름으로 전국 방방곡곡을, 심지어는 만주까지 끌려다니며 위문 공연을 해야 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실려 비포장도로를 달리며 그는 황량한 만주 벌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도착한 낯선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조선인 징용자들 앞에서 연극을 했습니다. 그들의 퀭한 눈동자를 보며 변기종은 어떤 연기를 했을까요? 차마 대본에 적힌 일본 찬양 대사를 할 수 없어 애드리브로 슬그머니 고향 이야기를 꺼냈을지도 모릅니다. 고향 산천에 진달래가 피었겠구먼. 그 한마디에 징용자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고 변기종도 함께 울었습니다. 비록 몸은 일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었지만 마음만은 끝까지 조선에 광대이고 싶었던 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시기 변기종의 행적을 두고 친일이라 비판하기도 합니다.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는 친일 단체에 가입했고 친일 연극에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총칼이 목을 겨누는 상황에서, 가족들이 굶어 죽어가는 상황에서 예술가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으로 저항한 윤동주 같은 분들도 계시지만 치욕을 견디며 살아남아 무대의 명맥을 이은 변기종 같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대를 잘못 만난 너무나 인간적인, 그래서 더 슬픈 광대였을 뿐입니다. 그가 겪었던 그 내면의 고통과 자기 혐오야말로 그가 치러야 했던 가장 혹독한 대가가 아니었을까요? 1944년 전쟁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경성의 극장들도 문을 닫거나 군수공장으로 징발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변기종은 사실상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낙향하여 숨어 지내거나 막노동판을 뚝거리며 풀뿌리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무대를 잃은 배우는 영혼을 잃은 시체와 같았습니다. 그는 마당에 쭈그리고 앉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곤 했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인가? 내 연극 인생도 이 나라의 운명도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는 것인가? 절망이 그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분장이 아니라 진짜 하얗게 새버렸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가짜 노인이었던 그가 시대의 고통 속에서 진짜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날아야 할 하늘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전고. 라디오에서 잡음 섞인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천황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믿기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곧이어 거리에서 만세, 만세 하는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변기종은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울 거리는
아니, 조선 팔도는 순식간에 태극기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춤을 추고 목이 터져라 울부짖었습니다. 해방이었습니다. 36년의 그 지긋지긋한 어둠이 걷히고 마침내 빛이 돌아온 것입니다. 변기종도 그 인파 속에서 만세를 불렀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려 앞을 가렸습니다. 이제 살았다. 이제 우리말로 연극을 할 수 있다. 이제 외놈들 눈치 안 보고 진짜 우리네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가슴이 벅차올라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나 변기종이요. 배우 변기종이요. 이제 나 다시 무대에 설 거요. 진짜 우리 연극을 보여줄 거요. 그것은 환희이자 다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참으로 얄궂습니다. 해방의 기쁨은 잠시였고 그 뒤에는 더 큰 혼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의 적이 물러간 자리에 이제는 우리끼리의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는 낯선 단어들이 춤을 추고 예술가들은 또다시 선택을 강요받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순수한 열정으로 가득 찼던 변기종에게 다가올 해방 공간의 이념 갈등은 일제 강점기보다 더 잔인한 상처를 남기게 될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편에서 연기해온 변기종 선생은 자연스럽게 진보적인 성향의 연극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가 이데올로기를 깊이 공부한 공산주의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많은 예술가가 그랬듯 그저 친일파를 청산하고 가난한 노동자와 농민이 대접받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 주장에 마음이 끌렸을 뿐입니다. 그는 조선연극동맹 산하의 자유극장 위원장을 맡으며 3월일 운동과 만주영감, 태백산맥 같은 작품을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 작품들 속에서 그는 일제에 맞서 싸우다 희생된 투사의 아버지나 악덕 지주에게 핍박받는 소장농 노인을 연기했습니다. 해방 공간에서의 그의 연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은유와 상징으로 돌려 말해야 했던 분노를 이제는 직설적인 대사로 토해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객들은 그의 사자후에 열광했습니다. 외놈들이 물러갔는데 왜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픈가? 왜 친일파 놈들은 여전히 떵떵거리고 사는가? 무대 위 변기종의 외침은 해방 전국의 모순을 꿰뚫는 민중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이 들어서고 우익 세력이 득세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좌익 예술 활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시작된 것입니다. 1947년을 기점으로 수많은 연극인이 검거되거나 북으로 도망쳤습니다. 변기종이 이끌던 자유극장도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졸지에 그는 빨갱이 연극인으로 몰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민족의 배우라 칭송받던 그가 하루아침에 불온 분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경찰과 서북청년단 같은 우익단체들이 그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그는 밤마다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고 지인의 집 다락방에 숨어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잡히면 모진 고문을 당하거나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숨막히는 도피 생활 중에도 그는 대본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촛불 하나 켜놓은 좁은 방에서 그는 대사를 읊조렸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가도 배우는 무대를 지켜야 한다. 광대는 죽어도 무대 귀신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면서 좌익 활동을 했던 예술가들에 대한 압박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에 절친했던 동료 배우들과 작가들이 하나둘씩 38선을 넘어 월북했습니다. 북으로 가면 영웅 대접을 해준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변기종에게도 유혹이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차라리 북으로 갈까? 거기 가면 맘 편히 연기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하지만 변기종은 남았습니다. 서울에, 자신의 고향에, 그리고 어머니가 묻힌 이 땅에 남기로 했습니다. 그가 남은 이유는 거창한 신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이 땅의 관객들을 버릴 수 없었을 뿐입니다. 자신을 보고 울어주던 그 시장통 아낙네들, 지게꾼들, 그 가난한 이웃들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 반성문, 아니 전향서를 쓰고서야 겨우 다시 활동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난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배우일 뿐입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지만 무대에 다시 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굴종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념의 광풍 속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남았습니다. 예술을 예술로 보지 않고 정치의 도구로만 난도질하는 세상에 대한 깊은 환멸감이었습니다. 1940년대 후반 폭풍전야와도 같은 고요 속에서 변기종은 다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50줄에 접어든 그는 분장 없이도 제법 노인 티가 나는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대의 풍파가 그의 얼굴을 조각해 놓은 것이지요. 그는 국립극단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단체들에 참여하며 재기를 노렸습니다. 1949년에는 영화 마음의 고향에 출연하며 스크린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영화 속에서 인자한 노인 역할을 맡은 그의 모습은 격동의 세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평온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안식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한반도의 허리가 끊어지는 비명과 함께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군의 탱크가 38선을 넘어 서울을 향해 밀고 내려온 것입니다. 서울 시민들이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포성은 점점 가까워졌고 단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습니다. 변기종 선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수백 번 전쟁을 연기해 봤지만 눈앞에 닥친 진짜 전쟁은 대본도 연출도 막간 휴식도 없는 생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피난을 가야 한다. 이 한마디가 서울 장안을 휩쓸었습니다. 변기종은 가족들을 데리고 그리고 동료 연극인들과 함께 서둘러 짐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쌀 몇 줌, 옷가지 몇 벌, 그리고 배우로서 목숨처럼 아끼던 손때 묻은 대본 몇 권이 전부였을 것입니다. 한강 다리가 폭파되고 사람들은 나룻배를 타거나 뗏목을 만들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넜습니다. 55의 나이,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나이였던 병기종에게 피난길은 죽음의 행군과도 같았습니다. 쏟아지는 폭격과 찌는 듯한 더위, 그리고 끝도 없이 밀려드는 피난민의 물결 속에서 그는 수없이 넘어지고 또 일어났습니다. 기차 지붕 위에 매달려 가는 사람들, 길게 버려진 시신들, 부모를 잃고 울부짖는 아이들. 변기종은 그 참혹한 광경을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흉내냈던 비극은 이 현실의 차상 앞에서는 어린애 장난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짜 슬픔은 소리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피난길 내내 자신의 무력함을 탓했습니다. 나는 배우인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사람들을 위로할 수도 밥을 먹여줄 수도 없구나. 그렇게 밀리고 밀려 도착한 곳이 부산이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한반도의 끝자락. 부산은 전국에서 몰려든 피난민들로 거대한 수용소가 되어 있었습니다. 산비탈마다 판잣집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국제시장 골목은 사람과 짐짝이 뒤엉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변기종 일행도 영도다리 밑이나 보수동 책방, 골목 어딘가에 짐을 풀었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왕년의 대스타, 조선 최고의 배우라는 타이틀은 꿀꿀이죽 한 그릇과 바꿀 수 없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기종은 배우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잠잘 곳이 없어도 그는 연기를 해야만 숨을 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아수라장 갔던 부산에서도 연극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부산으로 내려온 국립극장 소속 예술가들을 모아 공연을 올리게 했습니다. 전쟁에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극장이라야 번듯한 건물이 있을 리 만무했습니다. 창고를 개조하거나 심지어는 미군 부대에서 얻어온 천막을 치고 가마니를 깔아 만든 임시 무대였습니다. 이름하여 천막극장 시절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천막 밖에서는 쿵쿵거리는 포탄 소리가 들려오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그 초라한 무대를 말입니다. 조명도 변변치 않아 촛불이나 램프를 켜놓고 공연을 했습니다. 겨울에는 살을 애는 듯한 바닷바람이 천막 틈으로 들어왔고 여름에는 찜통 같은 더위가 배우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 천막 안으로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들었습니다. 낮에는 부두에서 짐을 나르고 밤에는 잘 곳이 없어 거리를 헤매던 피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돈 몇 푼을 내고 혹은 그마저도 없어 몰래 천막 틈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연극을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배를 채워주는 밥도 아닌데 왜 그들은 전쟁통에 연극을 보러 왔을까요? 그것은 확인받고 싶어서였을 겁니다. 나만 슬픈 게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가 이 끔찍한 고통을 함께 겪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위롭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대의 정점에 변기종이 있었습니다. 부산 피난 시절, 그는 같은 역사극이나 전쟁의 아픔을 다룬 비극에 출연했습니다. 며칠을 굶어 퀭한 눈을 하고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두루마기를 걸친 채 무대에 오른 변기종은 더 이상 분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피난길의 고생과 전쟁의 공포가 그의 얼굴을 완벽한 노인으로, 완벽한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아, 이 강토가 피로 물들었구나. 내 자식들은 어디로 갔느냐 하고 절규할 때 그것은 대사가 아니었습니다. 부산 앞바다를 향해 토해내는 피 맺힌 울음이었습니다. 관객석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고향 생각에 우는 사람, 죽은 자식 생각에 가슴을 치는 사람, 전장에 나간 남편을 걱정하는 아낙네들의 통곡 소리가 천막을 들썩이게 했습니다. 변기종과 관객은 하나였습니다. 배우가 울면 관객이 울고 관객이 울면 배우도 따라서 울었습니다. 그것은 공연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서로의 상처를 핥아주는 거대한 치유의 의식이었습니다. 이 시절의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공연을 마치고 분장실에 힘없이 앉아있던 변기종에게 한 꼬부랑 노파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수건에 싼 무언가를 내밀며 노파가 말했습니다. 영감님, 우리 아들이 전방에 갔는데 영감님 우는 걸 보니 꼭 우리 영감 살아생전 모습 같아서 이거라도 드시고 기운 차리소. 노파가 낸 것은 삶은 감자 몇 알과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피난지에서 감자 몇 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생명과도 같은 식량이었습니다. 변기종은 그 감자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처지의 피난민이 건넨 그 따뜻한 마음. 변기종은 훗날 회고록에서 그때 먹었던 식은 감자가 내 평생 먹어본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고 목이 메어 넘길 수가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배우란 단순히 재주를 부리는 광대가 아니라
시대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수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이 가짜가 아니어야 저들의 눈물도 닦아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1953년 지루했던 전쟁이 멈추고 휴전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포성은 멈췄지만 나라는 분단된 채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서울은 그야말로 폐허였습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도로는 끊겼으며 집들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명동예술극장도 폭격으로 지붕이 날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변기종은 무너진 극장 잔해 앞에 서서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하지만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시 세워야 한다. 벽돌 한 장이라도 내가 쌓아야 한다.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 그는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1950년대 중반은 한국 대중문화사에서 기적과도 같은 시기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사람들은 문화에 대한 갈증을 폭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중요했지만 황폐해진 마음을 달래줄 이야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영화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충무로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변기종은 연극 무대를 넘어 스크린의 주역으로, 아니 한국 영화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특히 1955년 이규환 감독의 영화 은 한국 영화사의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이 영화는 서울 국도극장에서 개봉해 무려 12만 명이라는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전쟁으로 지친 사람들에게 우리의 고전 이야기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그리고 이어지는 수많은 사극과 현대물에서 변기종은 아버지, 훈장, 동네 어른 같은 조연을 도맡았습니다. 주연 배우인 조미령이나 이민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변기종은 그 뒤에서 묵직한 존재감으로 화면을 채웠습니다. 이때부터 변기종의 이미지는 비극의 주인공에서 국민 할아버지로 서서히 진화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는 늘 가난했습니다. 전쟁고아를 거두어 키우는 할아버지, 억울한 누명을 쓴 아들을 위해 탄원서를 쓰는 아버지, 혹은 몰락한 양반가의 꼬장꼬장한 어르신. 그의 영인은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담뱃대만 물고 있어도 그 구분 등에서 인생의 회한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관객들은 스크린 속 변기종 보며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전쟁통에 돌아가신 아버지, 혹은 나 때문에 고생만 하다 늙어버린 아버지. 변기종은 대한민국 모든 아버지의 대리인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 변기종 선생의 나이가 이제 막 환갑을 지났을 때라는 점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환갑은 노인 축에도 못 끼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 남성의 평균 수명이 50세를 갓 넘기던 시절이었으니 변기종은 살아남은 생존자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20대부터 노인 연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40년 동안 쌓아온 가짜 노인의 내공에 전쟁이라는 진짜 고통이 더해지니 그의 영인은 이제 연기의 경지를 넘어선 도에 가까웠습니다. 그가 눈썹 하나만 까딱해도 관객들은 웃었고 그가 긴 한숨을 내쉬면 관객들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음악 뒤편의 삶은 여전히 녹록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 한국 영화계는 열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출연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였고 필름이 없어서 촬영이 중단되기 일쑤였습니다. 변기종 같은 대배우도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는 낡은 한복을 기워 입고 다녔고 촬영장이 있는 안양이나 정릉까지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후배들이 선생님 편하게 택시라도 타고 다니시죠 라고 권하면
그는 내 주제에 무슨 택시냐, 버스가 편하다 하며 허허 웃어넘겼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을 청빈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청빈했다기보다는 가난이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변기종 선생의 가슴에도, 우리 민족의 가슴에도 깊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드러내 보이며 관객들을 위로했습니다. 보시오, 나도 이렇게 아픕니다. 그러니 우리 같이 견뎌봅시다. 전쟁이 핥히고 간 상처 위로 이제 이야기는 또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바로 4월 19혁명과 5월 16 군사정변, 그리고 숨가쁜 경제개발의 구호가 울려 퍼지던 격동의 1960년대입니다. 여러분, 1960년대의 대한민국을 기억하십니까? 그 시절은 그야말로 상전벽해, 세상이 천지개벽하는 변화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거리에는 불도저가 굉음을 내며 낡은 판잣집들을 밀어버렸고 하루가 멀다 하고 높은 빌딩들이 올라갔습니다. 라디오와 확성기에서는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하는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젊은이들은 통이 좁은 바지를 입고 통기타를 치며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온 팝송을 흥얼거렸습니다. 모든 것이 새것, 서양 것, 빠른 것을 향해 미친 듯이 질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는 표어가 붙고 공장의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하고 시끄러운 속도전의 한복판에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외로운 섬 하나가 떠 있었습니다. 바로 배우 변기종이었습니다. 이때 변기종 선생의 나이는 60 중반을 넘어서 칠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대 때부터 노인 연기를 해왔으니 이제는 분장 지우는 것을 깜빡 잊고 집에 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자연산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젊어서 가짜 노인 연기를 할 때는 온 세상이 그에게 박수를 보내며 천재다, 국보급이다 라고 칭송했는데 정작 그가 진짜 노인이 되어 무대에 서니 세상은 그를 낡은 것, 청산해야 할 과거, 고리타분한 옛날 사람 취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60년대 영화계는 바야흐로 청춘의 시대였습니다. 신성일, 엄앵란 같은 젊고 아름다운 배우들이 맨발로 거리를 뛰며 사랑을 속삭이는 영화들이 극장가를 점령했습니다. 관객들은 더 이상 변기종이 보여주는 구슬픈 심파극에 눈물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려한 로맨스나 세련된 도시영화 혹은 액션 활극을 원했습니다. 변기종 선생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영화 포스터에서 그의 이름은 맨 위가 아니라 저 아래 구석진 곳으로 돋보기로 봐야 보일 만큼 작은 글씨로 밀려났습니다. 역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지만 이제는 주인공의 고집 센 할아버지, 시골에서 올라와 촌스럽게 구는 아버지, 혹은 병풍처럼 앉아 헛기침이나 하는 동네 어르신 역할이 주어질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변기종 선생은 그 작은 역할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지독하게 매달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돈이 필요해서였을까요? 물론 생활고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내면에는 더 깊은 오기, 혹은 예술가로서의 사명감이 있었을 겁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누군가는 잊혀가는 것들을 붙잡고 있어야 하지 않나. 다들 앞만 보고 뛰어가면 뒤에 처진 노인들은 누가 위로해주나. 그는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노년 세대의 대변자가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영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같은 작품에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변화하는 세태를 멀찍이서 바라보며 혀를 차는, 그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무력한 가부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영의 인생에 또 다른 거대한 도전이 찾아온 것도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1960년대 중반, 텔레비전 일명 안방극장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TBC 동양방송이 개국하고 KBS가 텔레비전 방송을 본격화하면서 드라마라는 새로운 괴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극 무대나 영화 스크린과는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연극은 멀리 있는 관객에게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 과장된 몸짓과 쩌렁쩌렁한 발성이 필요했지만 텔레비전은 달랐습니다. 카메라는 배우의 얼굴을 바로 코앞까지 들이대고 찍었습니다. 콧구멍이 벌름거리는 것, 눈가의 경련이 일어나는 것까지 생생하게 잡아냈습니다. 평생을 넓은 무대에서 소리를 지르며 연기했던 병기종에게는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도전이었을 겁니다. 저 작은 상자 안에 내가 들어간다고? 내 연기가 저 좁은 곳에서 통할까? 하지만 노인 전문 배우 50년의 내공은 어디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브라운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적응했습니다. 아니, 적응을 넘어 텔레비전이야말로 변기종을 위한 매체였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에 새겨진 깊은 주름이야말로 어떤 대사보다 강력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그는 시청자들의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고 앉은 국민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고된 노동을 마치고 퇴근한 가장들이, 저녁밥을 짓던 어머니들이 텔레비전 속 변기종을 보며 아이고 꼭 시골 계신 우리 아버지 같네 하며 반가워했습니다. 그의 쉰 목소리와 깊게 패인 주름은 고단한 하루를 보낸 서민들에게는 일종의 고향 같은 안식처였습니다. 산업화로 인해 고향을 떠나 서울로, 부산으로, 공장지대로 몰려든 사람들에게 변기종은 두고 온 고향의 흙냄새를 기억하게 해주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가 화면 속에서 곰방대를 탁탁 털며 에잉 쯧쯧하고 혀를 차면 시청자들은 고향집 툇마루에 앉아 계신 아버지를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급격한 도시화 속에서 잃어버린 가족의 원형을 지키고 있는 파수꾼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으면 어둠도 있는 법입니다.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예술가로서의 갈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방송국은 그를 소모품처럼 썼습니다. 매일매일 찍어내는 일일 연속극 속에서 그는 늘 똑같은 연기를 강요받았습니다. 툭하면 호통치거나 며느리에게 잔소리하거나 아니면 병들어 눕는 역할의 반복이었습니다. 대본을 받아보면 지문에는 항상 기침을 한다, 화를 낸다, 누워있다 같은 말들 뿐이었습니다. 변 선생님, 이번에도 그냥 저번 드라마처럼 해주세요. 시청자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PD들의 이 주문이 그에게는 얼마나 큰 모욕으로 들렸을까요? 그는 평생을 바쳐 인간의 희로애락을 탐구해온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계 부품처럼 똑같은 표정만 찍어내라니 속이 문드러질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가 까마득한 후배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나보고 연기의 신이라고 치켜쓰지만 나는 내가 앵무새가 된 것 같아. 슬프지 않은데 우는 척해야 하고 화나지 않은데 소리 질러야 해. 내 안에 진짜 병이종은 말라 비틀어지고 껍데기만 남은 것 같아. 이것은 급격한 산업화 시대에 예술이 상업화되면서 겪어야 했던 모든 원로 예술가의 비애이기도 했습니다. 예술혼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방송 분량을 채우기 위해 자신을 태워버려야 했던 고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1960년대 중반, 국가는 그에게 여러 상을 수여했습니다. 서울시 문화상, 예술원상 등을 받으며 그는 명실상부한 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1966년에는 예총 회장 대행을 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감투와 상장들이
그의 쌀독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당시 연예계의 처우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습니다. 출연료는 쥐꼬리만 했고 그마저도 방송국 사정이라며 떼이기 일쑤였습니다.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변기종 선생은 여전히 새빵살이를 전전하거나 낡은 집에서 근근히 살아가야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방송국에 출근하는 그의 뒷모습은 텔레비전 속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너무나 작고 초라했습니다. 겨울이면 낡은 외투 깃을 세우고 남대문 시장에서 산 싸구려 목도리를 두르고 정류장에 서 있는 노인. 그가 바로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 변기종이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 안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 아이고, 선생님 아니십니까? 자가용은 어디 두시고 버스를 타십니까? 하고 물으면 그는 그저 기름값이 비싸서 하고 허허 웃어 넘겼지만 그 웃음 뒤에는 씁쓸함이 짙게 배어 있었을 겁니다. 이 시기 그의 연기에서 가장 두드러진 정서는 소외였습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하고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나라 전체가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데 왜 노인들의 삶은 더 팍팍해지는가? 왜 자식들은 부모를 짐스러워하는가? 변기종은 작품 속에서 이 질문을 온몸으로 던졌습니다. 그가 연기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뒷방으로 물러나 눈칫밥을 먹거나 도시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겉도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는 그 지긋지긋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던 시절이었습니다. 변기종은 그 보릿고개를 넘는 아버지들의 상징이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자식 밥그릇에 숟가락을 얹어주고 자신은 물로 배를 채우던 그 아버지들 말입니다. 관객들은 텔레비전 속 변기종이 낡은 내복바람으로 쿨럭거릴 때 자신들의 부모님이 겪고 있는 그 처절한 희생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우리가 잊고 싶어 했지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난의 기억을 붙들고 있는 파수꾼이었습니다. 성공한 자식들이 부모를 요양원에 보내려 할 때 그 부모의 섭섭하고도 체념한 듯한 눈빛을 변기종만큼 완벽하게 표현해낸 배우는 없었습니다. 1969년 달에 사람이 갔다는 뉴스가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 과학과 문명은 눈부시게 발전했습니다. 사람들은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 흐릿한 화면 속의 달 착륙 장면을 보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변기종 선생은 여전히 구식 연기를 고집했습니다. 아니, 고집했다기보다는 그것이 그가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달나라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기계가 아무리 좋아져도 사람 눈물은 기계가 닦아줄 수 없어. 그는 후배들에게 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화면이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어도 사람을 울리고 웃기는 것은 결국 진심 어린 눈빛 하나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그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혹사해온 몸이었습니다. 20대부터 허리를 구부리고 다녔으니 척추가 성할 리 없었고 쉰 목소리를 내느라 성대는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평생의 벗이었던 술이 그의 간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팡이가 소품이 아니라 진짜 보행을 위한 생존의 도구가 되었을 때도 그는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다리가 떨려 서 있기 힘들면 앉아서 연기했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눈빛으로 연기했습니다. 무대에서 죽는 것이 배우의 가장 큰 영광이다. 이 말은 많은 배우가 하는 말이지만 변기종 선생에게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자 삶의 마지막 목표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그는 마지막 불꽃을 태우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남산에 국립극장이 새로 지어지고 장충동 시대를 열어가던 그때, 그는 한국 연극의 살아있는 역사로서 그리고 최고 원로로서 마지막 무대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극의 왕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를 관통하는 그의 삶은 비극이라기보다는 부조리극에 가까웠습니다. 자신은 평생 노인을 연기했는데 정작 세상은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시대로 변해버린 현실. 노인은 지혜의 창고라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노인은 짐덩어리라고 취급한 사회의 이중성. 그 모순 속에서 그는 외로운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종로 다방 구석자리에 앉아 식어가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으로 바쁘게 지나가는 미니스커트 입은 아가씨들과 장발의 청년들을 바라보던 노년의 변기종. 그의 눈빛에는 어떤 회한이 서려 있었을까요?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 심파의 눈물은 말라버렸고 자신의 과장된 연기가 더 이상 젊은이들에게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난 것인가? 하지만 그는 서러워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낙엽이 져야 새순이 돋듯이 자신이 물러나야 후배들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다는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모습이니까요. 그는 자신의 쇠락을 인정하면서도 끝까지 배우로서의 품위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후배들이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도 먼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대사를 자꾸 까먹어 엔진에도 미안하이, 늙어서 주치네 하며 분위기를 풀려 노력했습니다. 그 속없는 웃음이 오히려 더 가슴 아픈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이제 변기종 선생의 장엄하고도 슬픈 인생 드라마 그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 마지막 순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1973년 대한민국 정부는 그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수여했습니다. 문화예술인으로서는 최고의 연계였습니다. 평생을 딴따라 광대라 불리며 천시받던 세월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감개무량한 일이었습니다. 시상식장에선 그는 금빛 찬란한 훈장을 목에 걸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한국 연극의 살아있는 역사, 국보급 배우, 온갖 찬사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웃음 뒤에는 깊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훈장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적인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그의 실제 삶은 여전히 청빈, 아니 빈곤의 경계선을 오가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시상식이 끝나고 축하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그가 돌아온 곳은 여전히 썰렁한 윗목과 낡은 가구들이 놓인 좁은 집이었습니다. 그는 훈장을 장롱 깊숙이 넣어두며 씁쓸하게 되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쇠붙이가 내 지나간 청춘을 보상해 주지는 못하는구만. 내 배고팠던 시절을 위로해 주지는 못하는구만. 훈장은 명예로 왔지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고 평생 고독했습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다시 태어나도 배우를 하시겠습니까? 변기종 선생은 한참을 허공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쌀밥 실컷 먹고 연애도 실컷 해보고 아주 평범하게 살고 싶네. 배우? 글쎄, 너무 아픈 직업이야. 남의 인생 대신 살아주느라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는 아주 슬픈 직업이지. 그 담담한 고백 속에 그가 평생 감내해야 했던 고통의 깊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76년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노환이었습니다.
특별한 병명이라기보다는 인간이라는 기계가 80년 넘게 쉼없이, 그것도 너무나 격렬하게 돌아가다 보니 부속품들이 하나둘 기능을 멈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한 그는 창밖을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자신이 연기했던 수많은 아버지들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자식들 걱정에 눈 못 감던 아버지, 고향 산천을 그리워하며 숨을 거두던 아버지, 빚쟁이에게 시달리다 약을 먹고 죽어가던 아버지. 그는 무대 위에서 수백 번의 죽음을 연습해 봤습니다. 어떻게 쓰러져야 관객이 더 슬퍼할지, 어떻게 숨을 몰아쉬어야 더 비극적일지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에게 다가오는 진짜 죽음 앞에서는 그 어떤 영의 기술도 소용없었습니다. 그저 두렵고 외롭고 어머니가 보고 싶은 한 나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1977년 5월 1일. 잔인하게도 꽃이 만발하고 햇살이 따사로웠던 화창한 봄날, 변기종 선생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82세. 한국 연극과 영화의 거목이, 아니 우리 민족의 아버지가 쓰러진 날이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병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평생을 시끄러운 무대 위에서 살았던 광대의 마지막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그의 부고가 전해지자 신문과 방송은 일제히 대서특필했습니다. 비극의 왕지다. 영원한 무대인 변기종. 하늘의 별이 되다. 한국의 아버지가 떠났다. 대한민국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장례는 대한민국 연극인장으로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국립극장 앞뜰에서 열린 노제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영정사진 앞에서 오열했고, 그를 사랑했던 올드팬들은 하얀 국화꽃을 바치며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상복을 입은 후배 배우들이 그의 관을 메고 국립극장을 한 바퀴 돌 때 어디선가 구슬픈 망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야디야. 그것은 변기종이 생전에 무대 위에서 자주 불렀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장례식장에서 사람들을 가장 놀라게 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정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변기종은 하얀 수염을 기르고 인자하게 웃고 있는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놀랍게도 그가 20대 때, 30대 때, 50대 때 분장하고 찍었던 사진들과 너무나 똑같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저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었고 죽을 때도 똑같은 노인이네. 평생 늙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늙어있던 사람이었구먼. 그것은 소름 돋는 일치였습니다. 그는 평생을 바쳐 깎아왔던 자신의 가면과 마침내 하나가 되어 떠난 것입니다. 가면이 얼굴이 되고 얼굴이 가면이 된 경지. 그것이야말로 그가 평생을 바쳐 도달한 예술의 완성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변기종 선생이 떠난 지 반세기가 다도 되어갑니다. 2020년대를 살아가는 지금, 젊은 세대에게 변기종이라는 이름은 낯설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호령하는 지금, 그 옛날 흑백 필름 속에서 쿨럭거리던 노인 배우를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그 뜨거운 감동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입니다. 변기종 선생이 남긴 유산은 단순히 몇 편의 영화나 낡은 연극 대본이 아닙니다. 그는 한국 대중문화 속에 아버지라는 거대한 원형을 심어놓고 떠났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느끼는 그 짠하고 억척스럽고 희생적인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모습, 예컨대 속 최불암 배우의 아버지, 꽃보다 할배 속 신구, 이순재 배우의 모습,
그리고 최근 응답하라 1988의 성동일 아버지가 보여준 그 눈물겨운 부성애까지. 이 모든 캐릭터의 DNA 속에는 변기종이 녹아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집신을 신고 허리를 굽혔던 1912년의 그 순간부터 한국의 비극적 아버지상은 완성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술가의 태도에 대한 거대한 이정표를 남겼습니다. 그는 스타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시대의 아픔을 대변하는 무당이 되고자 했습니다. 3.1 운동 때는 나라 잃은 백성의 울분을, 해방 공간에서는 민족의 혼란을, 전쟁통에는 피난민의 절망을,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는 소외된 노인들의 고독을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시대의 캔버스로 내어주었습니다. 그 캔버스 위에는 영광보다는 상처가 더 많이 그려졌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붓을 꺾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연예계가 화려한 겉모습만을 좇을 때 변기종의 그 우직하고 바보 같은 뚝심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연기하는가?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변기종 선생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모순의 미학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젊음과 늙음, 가짜와 진짜, 비극과 희극이 뒤섞인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그는 젊음을 바쳐 늙음을 연기했고 남을 울리기 위해 자신의 행복을 포기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며 울었지만 정작 그는 무대 뒤 골방에서 혼자 울어야 했습니다. 그 철저한 자기 부정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은 그 엄혹했던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대신 울어줘야 했기에, 누군가는 대신 아파해줘야 했기에 변기종은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 예수처럼 노인의 탈을 쓰고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의 끝에 섰습니다. 오늘 밤 혹시 댁에 계신 부모님의 얼굴을 혹은 거울 속에 비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거칠어진 손마디. 그 모든 흔적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변기종 선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당신이 치열하게 살아온 역사가 담겨 있고 가족을 위해 흘린 땀방울이 스며 있습니다. 늙음은 추한 것이 아니라 삶을 온몸으로 살아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훈장이라는 것을 그는 평생을 통해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보내주어야 합니다. 무대 위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도 모두 돌아갔습니다. 텅 빈 객석을 뒤로하고 분장실로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는 분장을 지웁니다. 평생 쓰고 있었던 하얀 수염을 떼어내고 얼굴에 그렸던 주름살도 말끔히 씻어냅니다. 그리고 굽었던 허리를 꼿꼿이 펴고 지팡이도 저 멀리 던져버립니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늙고 병든 노인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1895년 한양에서 태어난 맑은 눈의 소년, 1912년 처음 무대에 섰던 17살의 청년 변창규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애쓰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버지들이 위로받았고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을 닦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닦아놓은 눈물의 길 위에서 이제 후배들이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부디 그곳에서는 편안히 영면하십시오. 더 이상 슬픈 역할, 아픈 역할, 배고픈 역할은 맡지 마시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역할만 맡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으로 평생을 남의 인생으로 살다간 위대한 광대, 한국의 영원한 아버지 변기종 선생의 일대기를 마칩니다. 긴 시간 동안 이 기구하고도 아름다운 인생 여행에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사람은 떠나지만 그가 남긴 감동은
그리고 그가 보여준 삶의 진정성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주름처럼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